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생태대 포럼 전 지구적 기후위기 시대의 통합적 생태적 전망과 ESG 마지막 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에너지 전환 포럼의 임재민 사무처장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첫째 날은 저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또 기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둘째 날은 기업만이 아니라요. 그 정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술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요. 특별히 오늘의 첫 번째 세션은 조금 더 젊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젊은 정치학 박사과정생 또 연구원생들 중심으로 저희가 새롭게 바꿔나가야 되는 가치는 무엇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연대를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사회가 재생산되거나 존속화하는 과정을 다시 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옛 가치와 담론으로는 사회가 어떻게 존속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거주할 수 있는 지구 환경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자리의 기후변화 콜로퀴움은 그러한 논의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대부분이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강조하고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면 종종 놓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 위기가 어디서 촉발되었는지, 그럼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떤 가치와 생각, 마음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될지 많이 놓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라지고 생략되는 그리고 종종 잃어버리는 그런 생명과 존재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발제자는요. 농촌 사회,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농촌 사회가 굉장히 먼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더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농촌 현장에서는요. 오히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파괴되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농촌을 단순히 농산물의 생산 기지 혹은 재생에너지의 발전 기지로만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실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농민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기후위기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혹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인터뷰해 보셨던 연구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제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기후 에너지 정의와 향후 기후 운동의 과제에 대해서 고인한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15분이고요. 두 분의 발제자 15분씩 토론하고 그리고 저희 오늘 지정 토론자로 경기연구원의 송미영 부원장님을 초청드렸습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을 30분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자 고인한 연구원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는 고인환입니다. 저는 에너지 기후 정의를 연구하는 정치학 연구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후 정의 연구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역사적으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았던 존재들 혹은 그런 집단들, 그러니까 영어로는 historically marginalized group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 그렇지 않았던, 그러니까 덜 차별을 받았던 존재들에 비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것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 궁극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첫 번째 꼭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즉 재생에너지를 깐다든지 에너지 효율성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탄소 포집 저장 기술 같은 거를 한다든지 이 기후변화 소위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차별받았거나 더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었던 존재들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연구하고 그 원인들을 조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을 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제 연구의 주제는 이 두 번째 정의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더 차별받고 더 경제적으로 이렇게 불이익이 있었던 그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그 그룹들은 바로 농어촌 지역들입니다. 저는 그 발표할 때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요.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그 물적, 기술적, 경제적 특징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보다는 낮은 지역에 위치하게 된다. 이것은 이제 경험적으로 제가 규명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 꼭 농어촌은 아니지만 대체로 도시보다는 농촌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종합하면은 재생에너지 입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은 대부분 농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갈등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은 농어촌의 특징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은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전환 및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이고요. 따라서 이 넷제로 달성,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농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수적이다. 연구와 정책 모두에 이것이 저의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한 이제 마을은 완도에 있는 약산면이라는 곳입니다. 이 약산면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한 300,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완도군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약산도라고 하는 곳을 전부 다 약산면이 이제 커버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보시면은 이 관산리, 이게 좀 검은색이라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관산리라고 하는 곳에 약 60만 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입지하는 것 때문에 마을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가졌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을 주민들끼리도 매우 감정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나 매우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제가 그 발전 시설이 입지할 예정인 관산포를 정말 목숨을 걸고 혼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촬영한 곳인데요. 이미 이 대다수 여기 이제 마을을 지나가면은 관산포라고 하는 한 간척지가 나오는데 이곳은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약산면은 섬 지역이고 또 척박한 환경 때문에 주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많이 진행됐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밭농사와 물질을 병행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논농사가 진행되고 있고 하지만 대다수 지역은 이제 발전업자가 취득을 해서 지금 현재 논농사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곳은 40여 년 전 밭농사만 짓던 이 섬에 쌀 한번 먹어보자, 쌀밥 한번 먹어보자라는 어떤 취지로 40년 전에 대규모 논농사를 짓기 위한 간척 사업이 이제 수행된 간척지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럴 것이 이전에는 이제 이곳이 섬이었고요. 1999년도에 육지랑 개통된 것도 아니고 다른 섬과 개통되는 다리가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99년 이전에는 완전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 관산포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농업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힘들었던 밭농사, 물질 이런 걸 하면서 쌀 한번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예전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이 뭐 전원일기나 이런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농촌 뭐 어디 고향에 가시면은 잘 이제 보시는 그런 정자입니다. 이 정자를 왜 보여드렸냐? 구체적인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관산포라고 하는 그 지역, 아까 발전 사업이 입지하는 그 바로 앞에 위치한 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 100여 명 정도의 이제 주로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고 두 개의 정자가 있습니다. 마을 서쪽과 동쪽에 위치한 정자가 하나씩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논농사를 하거나 밭농사를 하고 물질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항상 여기서 점심을 먹습니다. 저도 점심을 한 3번 여기서 얻어 먹었는데 뭐 맛있는 정말 그 전남 완도에 맛있는 어떤 특산물들이 나오는 그런 아주 화기애애한 곳입니다. 이 두 개의 정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입지한 뒤에는 이 두 개의 정자가 쪼개져서 태양광 찬성 정자, 태양광 반대 정자로 나뉘고 서로 말씀을 안 나누게 됩니다. 원래부터 이분들이 어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철학이 있어가지고 찬성 반대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이 정자와 이 찬성 정자는 한 걸어서 5분 거리인데요.
어르신들이 이제 불편하시다 보니까 자기 바로 집 앞에 있는 정자를 찾아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정자에 하필이면은 조금 이제 찬성 쪽으로 이제 기우신 분이 계셨던 거고, 저쪽에는 또 반대쪽으로 기우셨던 분이 계셨던 겁니다. 단순히 이제 그 어떤 정말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고 할까요? 그 차이 때문에 이분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서로 말도 잘 안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 정자에서 바로 보이는 이 앞에서 찍은 것인데요. 이곳이 바로 태양광으로 이제 뒤덮일 어떤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많이 이제 완도군청 앞에서 이렇게 시위도 하시고 집단 행동도 하시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찬성과 반대로 나뉘느냐도 참 흥미롭고 굉장히 흥미롭다기보다는 매우 이제 안타깝고 또 많이 연구해봐야 될 주제고, 우리나라에 이런 갈등 사례들이 아주 매우 많습니다. 각각의 갈등 사례들마다 정말 다른 점들이 많고, 그래서 어떤 일반화된 설명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제가 그것보다도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다 농어촌 지역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몇 가지 안 되죠. 이제 논문을 막 발표 시간 때 이렇게 읽고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연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농어촌 지역에 입지한다라는 것은 매우 상식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지역에는 개발된 땅이 많지 않고 다 오픈 스페이스, 즉 이제 개방된 토지들이 많고, 무엇보다도 지대의 단가가 매우 쌉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든 토지를 취득을 하든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곳이죠.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 주로 입지한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명제가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저기 줄라이 2022 이렇게 돼 있는데 7월에 처음 경험적으로 규명이 됩니다. 네, 하나 통계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는 이 숫자들은 여기 위에 있는 요 이제 developed, 예를 들면 이제 얼마나 개발이 되어 있는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전체 토지들을 봤을 때 한 25% 정도 개발된 토지들, 여기는 이제 한 75% 정도 많이 개발된 토지들, 요 이제 순위를 나타낸 것이고요. 쭉 봤을 때 이 노랑 색깔은 솔라, 이제 이 파랑 색깔은 윈드, 즉 전체 미국에서 발전 설비 용량을 봤을 때 각각의 이제 지역에 위치한 정도의 이제 비중이 얼마나인지를 보여주는 통계표인데요. 보시면은 발전 개발의 정도가 한 25%,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 수준 미만인 지역에 주로 많이 입지한다는 것이고요. 풍력은 거의 100%가 주로 덜 발전된, 덜 개발된 지역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인구 밀도입니다. 인구 밀도도 이제 마찬가지로 읽으시면 되는데요. 인구 밀도가 25% 순위 미만인 지역, 즉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전미적으로 봤을 때 평균보다 훨씬 낮은 지역에 주로 태양광, 풍력, 그리고 검은색은 이제 석탄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 시설들의 발전 용량들이 주로 위치하는 지역들이 이제 이런 곳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직접 그린 지도라서 아마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제가 소개해드릴 제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접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클릭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강남구에 깔린 태양광 설비 용량입니다. 단위는 메가와트고요. 뭐 대덕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설비 용량이 된 곳은 바로 해남군입니다. 602 정도이고요. 완도군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약 400배 차이가 납니다. 무슨 400배냐면은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서울시에 깔린 태양광 발전 용량 대비 완도에서 소비하는 전기 대비 완도에 깔려 있는 태양광 발전 용량을 해봤을 때 서울에는 완도에 깔려 있는 것보다 400배의 태양광이 들어가야 딱 맞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은 태양광 이격거리가 있는 이제 시군구,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229개 중에 태양광 이격거리가 지금 현재 규정이 되고 있는 시군구를 빨간색으로 칠한 것인데요. 태양광 이격거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시군구에는 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죠, 조례. 한마디로 뭐 어떻게 어디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이 군 관리 계획 조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은 뭐 예를 들면 도로로부터 몇 미터 이상 이격해서 지어야 한다.
집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이격해서 지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가 있을 경우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완도군 도시계획조례를 보시면은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 이렇게 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은 국도, 지방도, 군도와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1km 이상 이격해서 지어야 된다는 말이니까 도로 옆에는 못 짓고요. 그러면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매우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처음 보시면은 태양광이 주로 처음에 많이 입지했던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설명은 많이 안 드리겠지만 제 첫 번째 박사 논문의 이제 첫 번째 연구가 바로 이 태양광 이격거리가 왜 확산됐는지에 대한 요인인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농촌의 경관이 이제 처음에 이런 태양광에 대한 어떤 이 거부감 혹은 반대를 불러일으켜서 이것들이 이제 확산되는 요인이 있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겠네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거리가 매우 이제 태양광 확대 및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격거리를 좀 이격거리 규제를 좀 잡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균일하게 1000m는 너무 기니까 100m 정도로 좀 이렇게 균일하게 조례를 좀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정책계에서의 움직임이 있고,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것은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미적용하거나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마찬가지로 그린 지도입니다. 전미의 그 카운티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군구 같은 지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들이 제가 이제 제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아마 이제 인터랙티브 맵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각각의 이 버튼들을 눌러 보시면은 태양광 이격거리뿐만 아니라 아예 이 카운티에 2년 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지 못하게 하는 법을 규정한 지역도 매우 많습니다. 그것이 한 3,400개의 미국에 있는 카운티 중에 324개의 카운티가 그런 식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풍력 태양광 포함입니다. 발전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혹은 그런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다음 연구는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주장하는 이거는 뭐 통계 제 연구라서 나중에 그 투명성을 위해서 한번 공개를 해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뭐 질문이나 아니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어떻게 이런 해석을 얻게 됐는지를 저한테 한번 문의해 주시면은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딱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은 태양광이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보시면 이제 방음막이라고 하죠. 그 고속도로에 그 방음막이 설치되어 있는 이제 태양광이고, 굉장히 도시적인 어떤 경관에서의 태양광이 위치한 모습입니다. 반대로 여기는 이제 농촌적인 경관에서 위치한 어떤 태양광의 모습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농촌과 도시의 이제 첫 번째 어떤 특징, 제가 이제 주장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시와 농어촌의 어떤 차이점은 바로 이 경관적인 특성입니다. 초목과 그다음에 이제 녹지가 주로 경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에서는 태양광이라고 하는 인공물이 시각적으로 매우 많이 이질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이런 시각적인 요인들이 그분들이 해당 장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애착, 정체성, 그곳에 있었던 추억, 문화적인 의미, 상징, 그 마을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서 경관에 대한 침해를 더 크게 받아들이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농촌의 경관뿐만 아니라 농촌의 문화적인 특성과 경제적인 특성은 도시와 매우 달라서, 우리가 도시에 주로 이제 위치하고 주로 도시에 어떻게 보면은 도시의 에너지 수요,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거나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촌에 많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금 장려하고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그 다름을 이해하고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것만 하고, 제가 지금 15분이 지났는데 이 정도만 마무리하면요. 그래서 우리 기후 운동에는 어떤 식으로 제안을 드려야 되냐? 이전까지 농어촌 지역과 연대하거나 그쪽으로 내려가서 그 지역의 뭐 문제들을 바라보는 어떤 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 기후 운동이 나가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농어촌을 우리가 내려가야 되고요. 도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이나 이런 광역 거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태양광 발전 시설이 크게 들어가는 아주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들에 가서 그 피해 갈등 사례를 수집하고,
마치 밀양 송전탑 반대 사건 때 이루어졌던 연구처럼 구술사 민족지 연구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연구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필요와 욕구에 대해서 거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내려가면은 태양광 발전업자들 혹은 공무원들 혹은 이제 중앙에 있는 어떤 지방 뭐 행정 공무원들 정치인들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심합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은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고 항상 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전문적이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청년 기후 운동이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거주민들의 목소리가 사업자 및 정부에게 전달되는 것, 그리고 전달했다라고 잘 말씀드리고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연대의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을 준비하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서 농어촌에서 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논의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좀 더 논의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농촌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산물의 생산 기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기지로만 봤다면 이조차도 인간 중심적이고 또는 도시인들의 사고 중심적으로 좀 접근한 부분입니다. 또 반면에 저희가 기후 생태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녹색을 소비하면서 녹색이란 이름으로 하고 있는 많은 행위들이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생태적 감수성, 정말 생태적이냐 아니면 그냥 인간의 쾌적한 삶을 위한 녹색이냐에 대한 고민 없이 이루어졌던 수많은 녹색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해보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 논의해보기 위해 두 번째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녹색 도시의 녹색은 어떤 색깔인가? 도시의 기후 대응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생명다양성재단의 성민규 연구원님께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리긴 했는데 서서 발표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움직이시면 카메라 무빙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다양성재단에서 근무하는 성민규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녹색 도시의 녹색은 어떤 색깔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도시의 녹색이라면 이제 녹색 공간, 그러니까 녹지를 뜻합니다. 근데 이 녹색 공간이 과연 진짜 녹색이냐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어떤 녹색 공간이 진짜 녹색이냐라고 하는 게 되게 추상적인 질문이라서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아까 발제에서 그 태양광 건설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건설로 인해서 소외되는 농촌 지역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힘없는 그리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들이 기후 전환의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매우 빈번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기후 전환의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수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야생의 비인간 존재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실 농촌과 사회 취약계층들이 어떤 기후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소외를 받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하물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야생의 비인간 존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사진은 이제 태양광이 한창 건설되고 있는 어떤 임야 야산의 사진인데요. 예, 딱 봐도 그 태양광 아까 이격거리 설명하셨듯이 도로에서 더 멀리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주거 지역에서 더 멀리 떨어져서 지어지게 되다 보니까 야산의 한복판을 이렇게 파헤치고 태양광이 이제 건설된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광이 우리가 녹색 에너지, 녹색 발전이라고 해서 태양광을 짓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녹색 에너지가 진짜 녹색 에너지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풍력 발전기입니다. 풍력 발전기 입지 조건상 바람길이 굉장히 바람길이 뚜렷하고 바람이 굉장히 강한 곳에 입지하게 되는데, 그것은 겨울에 철새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용하게 되는 주요 통로입니다. 그런 통로에 이렇게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들을 매우 많이 설치해 두면, 특히 우리나라 서해 같은 경우에는 안개도 많이 낍니다. 안개가 꼈을 때 이 돌아가는 블레이드는 거의 철새들을 믹서기처럼 갈아서 죽이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녹색 에너지, 진짜 녹색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다만 저는 오늘 이 재생에너지 확보에 있어서, 전환에 있어서 그 소외되는 비인간 존재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스케일을 다운해서 우리 주변 도시에 있는 그런 녹색 공간에서 이 녹색이 어떤 의미로 좀 잘못 이용되고 있는지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생태공원입니다. 광주에 있는 풍암 저수지 생태공원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숲도 울창하게 가꿔져 있고 저수지도 있고 아름다운 산책길도 있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녹지, 녹색 공간의 어떤 개념에 정확히 들이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곳은 사실 원래 있던 생태를 파괴하고 건설된 생태공원입니다. 이곳이 과연 생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저수지 근처에 논농사를 오랫동안 짓지 않았던 묵논도 있었고, 그런 곳들이 자연습지로 자연스럽게 천이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다 박살내고, 그리고 저수지 근처의 호안에는 석벽을 쌓아서 그 물과 그리고 육지와의 경계를 분명히 아주 깔끔하게 재단해버리는 그런 건설 방식으로 건설된 생태공원이 과연 녹색일까, 생태공원일까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사례를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서울 서부에 위치한 안양천이라는 하천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의왕과 수원에서부터 발원해서 안양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와서 한강과 만나는 그런 한강의 어떤 한 지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하천에 철새들이 겨울에 굉장히 많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서울시에서 2007년 철새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보시면 뭐 고방오리, 홍머리오리, 알라고리 같은 희귀한 겨울 철새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안양천으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2007년 서울시는 철새 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요.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딱 다리 2개 사이입니다. 오목교에서 목동교까지 이르는 그 다리 2개 사이에 아주 좁은 구간을 철새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호구역이라는 용어를 듣자마자 일종의 마음의 안심을 하게 됩니다. 아, 이곳이 지자체가 나서서 잘 보호하는 구역이겠구나. 철새들을 위해서 잘 보존되고 가꿔지는 구역이겠구나. 하지만 이 기대는 다음 사진에서 무참히 부서집니다. 이곳에 철새들이 막 도래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10월입니다. 10월부터 정확히 이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공사를 시작했냐면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좁은 그 물이 약간 움푹 들어간 이곳이 좀 그 공사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곳이 어떤 시설이냐면요. 약 32만 톤 가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신월 대심도 터널의 목동 빗물 펌프장의 그 배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류 구간에서 큰 비가 났을 때 이 신월 대심도 터널은 담당 이제 주무관의 말을 빌리자면 전례 없는 큰 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큰 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어진 지하의 거대 콘크리트 토건 시설물입니다. 서울에 얼마 전에 대홍수가 났었는데 목동에는 그 홍수가 나지 않아서 이 신월 대심도 터널이 목동을 구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기후 대응, 기후 적응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런 공사들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공사가 전에 보신 것처럼 철새들의 서식지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겁니다. 여기 통계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 이 공사했던 해당 철새보호구역은 전체 철새보호구역 내에서
새들이 69%가 다 몰려서 살았고 물새류는 77%가 몰려서 살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1년 조사한 결과 이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전체 철새보호구역 내에 조류의 약 29%밖에 찾아오지 않았고 물새류는 23%밖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사항이 청둥오리 같은 우리와 친숙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새들은 오히려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고방오리, 홍머리오리와 같은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비교적 희귀한 철새들은 그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비교적 개발에 민감한 종들은 다 이곳을 서식지로서 포기했고 그 빈 자리를 비교적 개발에 익숙하고 사람들에게 좀 익숙한 좀 친근한 종들이 와서 채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 도시에서 하는 기후 대응, 기후 적응이 오히려 그 그곳의 녹지의 원래 주인인 비인간 존재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공사나 그런 사업들을 시행해 왔을 때 이런 부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그 철새보호구역 강가 바로 옆에 조성된 탄소 중립 숲입니다. 탄소 중립 숲길인데요. 이 대왕 참나무, 영어로는 스패니쉬 오크라고 하는데 그것을 줄지어서 이렇게 식재해 놓은 모습입니다. 스패니쉬 오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외래종입니다. 하지만 외래종이 좋으냐 나쁘냐 이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나무들을 식재하면서 원래 있던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그리고 원래 있던 식생들을 제거하고 이 나무들이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숲길이라는 사업으로 포장이 되어서 정말 그 탄소 상쇄 용량을 카운팅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식재되면서 상당수가 파괴된 이곳의 이 지역은 사실 전체 철새보호구역 내에서 철새들이 가장 많이 밀도 있게 발견되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 어귀에 하중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중도가 강 위에 있는 섬인데 그 섬이 양쪽이 시야가 차단되기 때문에 새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탄소숲, 우리가 녹색을 외치며 심은 탄소숲 때문에 강 어귀가 파괴됨으로써 철새들의 서식처, 은신처가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철새보호구역, 중랑천 철새보호구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업의 이 사업을 부르는 명칭이 좀 황당한데요. 생태복원 및 자연성 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이 수변에 돌계단이 건설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새는 은신처가 필요하고 그 은신처라 함은 사람들의 시야를 차단해주는 무성한 덤불과 갈대숲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싹 밀어내고 돌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도시락 까먹고 놀기 딱 좋아 보이죠. 철새들이 이 물 위에서 쉬고 있다면 사람들이 돌계단으로 내려왔을 때 그대로 철새들의 모습이 드러남으로써 은신처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참고로 이곳은 2005년인가 그 AI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철새들과 접근이 더 용이하고 더 쉬워지도록 이렇게 돌계단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얻은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연 서식지를 파괴하고 야생동물 서식지를 우리가 침범했을 때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마치 스탠다드한 어떤 사례 같이 보입니다. 저한테는. 또 청계천 철새보호구역, 서울에 철새보호구역이 3개 있습니다. 안양천, 중랑천, 청계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모든 철새보호구역에서 철새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도 보시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산책로가 철새들이 쉴 수 있는 수변 공간 아주 가까이까지 이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철새보호구역 외에 다른 공원도 어떻게 녹지가 다뤄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공원에 갈 때마다 항상 눈여겨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녹지가 땅이 숨 쉴 수 있게 되어 있나 아니면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모두 포장되어서 땅조차도 숨을 쉴 수 없는 녹지인가를 주의 깊게 봅니다.
대부분의 공원에서 이렇게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온통 포장이 되어 있어서 물 한 방울이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물이 땅 위로 흐른다는 얘기고, 그 물들이 어딘가로 모여서 결국 홍수 이런 것들에 취약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후 대응 그리고 기후 적응을 외치면서 녹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녹지가 이런 상황이면 그 녹지가 정말 그 기후 대응, 기후 적응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녹지에서 자연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하면, 자연이 조금이라도 무성해지고 번성해지려고 하면, 그때 우리는 깔끔함의 잣대로 이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치워버립니다. 이것은 한강에서 매년 볼 수 있는, 매년 봄 가을마다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풍경인데, 예초기로 무성하게 자라는 숲들을 싹싹 밀어내고 있습니다. 한번 이 봄 가을에 이 예초하고 지나간 이 공간을 한번 산책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이 걸으면 무수한 생명들이 길바닥으로 나와서 죽어 있습니다. 예초기에 날에 몸이 찢긴 뭐 개구리, 따쥐, 두더지, 그리고 작은 새, 그리고 나비, 메뚜기 이런 것들이 길 바닥에 온통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초기로 이렇게 죽는 생물들도 문제지만 이들의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곤충들이 많은 곤충들이 서식할 수 있고, 또 새들이 그들의 먹이터로 이용하는 죽은 나무는 죽기도 전에 위험 수목 혹은 안전관리 대상 수목이라는 이름으로 베어지거나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들이 둥지를 짓거나 새들이 숨을 수 있는 덤불들도 온통 예초기 날에 희생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낙엽층은 싹싹 쓸려서 마대자루 안에 담깁니다. 그 마대자루가 어디로 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서식지를 완전히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약도 뿌립니다. 온갖 곳에서 남용되고 있는 살충제, 얼마 전에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도 이 서울 공공녹지의 살충제 사용 실태에 대해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의 고독성 살충제, 특히 곤충들 그리고 꿀벌 같은 벌 수분 매개자들에게 고독성인 그런 농약들이 굉장히 많이 살포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동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화단에 이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라고 하면서 동네 초등학생들이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너무 담배꽁초랑 쓰레기를 불법 투기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벽화를 그려놓은 것인데요. 그곳에조차도 이렇게 살충제를 마구 살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에서도 이렇게 살충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끈끈이도 문제입니다. 아까 살충제도 해충, 익충 가릴 것 없이 모든 곤충들을, 그리고 모든 작은 생물들을 타겟으로 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끈끈이도 그렇습니다. 공원에 가면 온통 나무에 붙어있는, 제 동네 뒷산이 안산인데요. 안산 자락길을 걸으면 모든 이 참나무에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를 목적으로 한다지만 끈끈이가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 죽는 것은 해충인 광릉 김나무존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거미 그리고 파리매 같은 다른 해충들을 잡아먹고 사는 그런 포식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충들은 번식 세대의 수가 굉장히 짧고 빠르기 때문에 이 살충제에 금방 적응합니다. 하지만 죽어나가는 것은 이 해충들을 잡아먹는 포식자들, 그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 생태공원이나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력을 사용해서 벌레들을 유인해서 살충하는 그런 유도 살충기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즐기러, 자연을 원해서 간 공간에서 자연의 일부인 곤충들을 항상 죽이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지지직 하면서 죽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자연 공간을 누려야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일련의 사례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도시 녹지를 공기청정기 다루듯이 하면 안 됩니다. 도시 녹지는 사실 기후 대응, 기후 적응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소를 상쇄하고 홍수 피해를 막고 열을 저감시키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녹지를 다루는 방식이 탄소를 발생한 만큼 줄여주는 어떤 기계 그리고 어떤 시설로 다루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대상화하고 자연을 어떤 청소 기계처럼 이용 가능성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녹지를 늘리자는 구호를 자꾸 외치는데 이것이 사실 자연에 대한 파괴 그리고 착취 그리고 기후 위기를 불러온 바로 그 논리가 아닌지 지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녹색으로 가자. 어쨌든 재생에너지 짓고 어쨌든 우리가 녹지 확보해야 된다라는 구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소외되었던 비인간 존재들을 이슈의 중심으로 불러올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지는 탄소 중립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 녹지에 대해서 생물 다양성 그 목적으로 본다는 것은 도시 녹지에 대해서 생물 다양성과 그리고 생물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더욱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도시 녹지가 우리 사람들을 위한 공간일 뿐만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 그리고 생물 다양성 그리고 생물들의 서식처를 위한 공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런 생물들의 서식처가 이 도시 녹지가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인간 중심적 관리가 아닌 거의 방치에 가까운 보존이 주로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연이라는 글자를 한번 풀어서 해석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자에 그러할 연자를 씁니다. 애초에 인간의 통제, 간섭, 관리, 제초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자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의 그런 주권을 돌려줄 때 자연의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추동하여 만든 그런 생태계를 우리가 도시 공간의 녹지에서 구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녹지 공간을 진정한 녹색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민기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토론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토론은 조금 현장 앞에 나와서 좀 토론을 할 거라서 잠깐만 토론장을 좀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그리고 이 두 발제자분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참 되게 중요한 가치이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가슴이 막 답답하기도 하고 또 심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위기를 대처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가 더 어려운 지점들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사실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조금 이따 토론에서 나누겠지만 경기연구원에서 실제 경기도에 정책을 설계하고 경기도의 새로운 녹색 그리고 경기도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정책 연구자 입장에서는 또 더 많은 고민들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가 해봤던 것들에 대해 새롭게 점검도 하고 새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도 더 많아지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토론자로 모신 저희 송미영 경기연구원의 부원장님의 토론을 좀 듣고 같이 좀 더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원장님은 줌으로 들어오셨는데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두 분의 발제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중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저희가 도입을 하고 기후 위기나 뭐 탄소 중립이니 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난 후에는 더 이런 문제들이 심화되는 중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나 기후 위기 대응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원래 제가 생각할 때는 발전 시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그대로 투영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석탄이나 원전, 어떤 에너지 발전 시설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어 왔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입지 문제가 굉장한 갈등의 요소였고 그 입지가 어쨌든 그 지가, 토지의 이용 측면에서 이 소외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도시의 그 사람들하고 정책 결정자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발제자분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제도가 가진 모순 아니면 제도가 고쳐야 할 부분 아니면 제도가 지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 같은 곳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도 크게 봐서는 에너지 발전 시설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제도적인 변화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어찌 보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실질적으로는 그게 돈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같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 위기 시대에 진짜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지역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하고 그거를 관리할 것이냐 할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급 중심의 사회예요. 그래서 수요를 좀 관리한다거나 서로 좀 조금씩 아껴간다던가 이런 수요 관리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급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돈의 문제라는 게 입지의 문제 자체가 돈의 문제고 그걸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이득을 봐야지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성 있고 싼 곳에 입지시키려고 하는 거고 대신 이제 주민들을 우리가 설득해야 될 지점은 주민들도 이런 문제들을 돈의 문제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본인들을 보호할 수 있고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도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런 활동가들이나 운동가들도 잘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돈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전력을 내가 공급을 했으면 내가 그거를 할 수 있게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생긴 이득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공유의 개념, 자원의 이득이나 혜택의 그 이득을 서로 공유하는 관점을 좀 우리가 적극 제안하고 그런 제도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도시에서 만약 그 에너지가 정말 필요한 곳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가장 좋긴 하잖아요. 본인들이 쓸 에너지를 본인들 지역에서 개발해서 쓰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저희의 인구 밀집도 현재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이제 기술이고 기술은 또 저희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훨씬 더 지금보다 고차원적인 기술을 쓴다면 그런다면 조금 더 해소할 수가 있겠죠. 근데 모든 기술의 수준은 여전히 그 원초적이거나 초보적인 수준인데 신재생 에너지 목표만 너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도 한참 동안 반복될 거라는 것을 뭐 어떻게 용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같이 잘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제도도 발전하고 기술도 급속히 발전하면서 그러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과학기술계에서는 오랫동안 고민이죠. 엄청나게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녹색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그 녹색이 진짜 녹색이 아니다. 그 논쟁은 저희가 뭐 이전 정권부터 계속해서 해왔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태양광이나 에너지 발전 시설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분야에서 더 여러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신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우리 도시 근처에 있는 하천이나 물과 이렇게 관련된 공간을 관리하는 법이 기후 이 관점이라든가 생물 다양성 관점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런 기술을 접목하거나 그러니까 실제 이제 어떤 학문 분야로 보면 뭐 토목이나 수자원 분야죠. 토목이나 수자원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관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술을 접목하는 관점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생각보다 낮으세요. 근데 그쪽 분들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굉장한 이해도가 없어요. 전혀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현재의 제도, 그다음에 기술의 적용 기준, 철학 이런 것들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녹색이 진짜 녹색이야? 이런 생각을 그분들 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0~80%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따로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하천이나 호소가 있으면 가장 많이, 이거 공원도 포함입니다, 받고 있는 민원이 뭐냐면 일몰하고 일출 시간에 벌레들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그 벌레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너무 어둡거나 위험하다. 그다음에 수풀의 높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이나 여성들의 안전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나 이런 다른 생물의 존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민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 실제 공무원들이나 이 공사를 하는 분들은 그 민원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하고 싸우려고 뭔가 수단을 찾아보면 하천법이라든가 뭐 호수를 관리하는 법이라든가 물환경법이나 국토 관련한 법에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런 하천법이나 관련된 그 법률적인 여건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또 바꿀 수 있는지, 그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그런 좀 심각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이제 뭐 어떤 게 중요하다, 어떤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고 그래서, 교육한다고 그래서 바뀌진 않겠죠. 그래서 어떤 한 측면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공유도 하고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저같이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교육만 해서는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교육보다 더 중요한 다른 강제 수단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그 도시 아니면 이런 발전시설의 건설을 할 때 존재하는데, 그게 인간 대 인간 간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냐면, 기술 분야나 과학 분야에서는 상류와 하류가 있다면 하류를 보호해야 됩니다. 거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시 농촌이 있다면 도시를 보호해야 되죠. 그다음에 육지나 섬이 있다면 당연히 육지 쪽을 보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런 분야에서는 악마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다수의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포기하도록 선택하라는 거죠. 그런 선택이 당연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있는데, 인간과 생물 사이에서, 인간 외 생물 사이에서는 더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악마의 선택이라는 것들이 항상 이런 분야에서 과연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아니면 철학적 관점에서 해소하면서, 동시에 기술이 그거를 보존해 주거나 보호해 주거나 대응할 수 있게 그걸 제도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서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발제에 제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숙제, 그다음에 저희도 고민 중인 얘기들을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과정들이 또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도 던져봐야 되고, 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을 해봐야 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런 논의들이 우리가 왜 바뀌어야 하는지, 바꿔나가는 과정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후변화 청년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좀 논의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나이로 볼 수 있을까? 세대로 볼 수 있을까? 네, 그때 이제 같이 모였던 또 고인한 연구원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요. 내렸던 정의는 이제 청년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비난만 하고 질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함께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사람을 저희는 청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실제 마주하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후 위기를 발생시켰는지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은 또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녹색인가? 과연 우리가 정말 생명을 위한 전환들을 하고 있는가? 그 안에 부정의들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졌는데요. 저 고인한 연구원님께 또 토론하면서 하나 또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농촌에서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농촌에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농촌에는 과연 뭐 경관에 대한 신화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생을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가? 혹은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농촌에 재생에너지 배치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배치가 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 좀 얘기를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발제 처음에 소개드렸던 기후정의 혹은 에너지 기후정의 연구의 두 가지 꼭지로 하나하나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정의는 단순히 수익이나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되는 자원 자체를 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제 많은 태양광 사업들, 특히 이제 주민 참여형 발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들은 주로 수익이나 이익을 그냥 사업자에서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수용성, 소위 수용성 혹은 수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혹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협동조합이 주로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좀 더 쉽게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물론 좋은 태양광 협동조합들이나 그런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들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실제로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그 마을에서 실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사업자가 돼서 마을에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가 마을로 들어와서 외부 사업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실제로 사업자가 돼서 그 수익을 이제 가져가는 것. 그리고 사실 그냥 일반 마을 주민이 다른 생업을 하고 계신데 갑자기 발전 사업자가 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우리가 했고, 더 잘하는 사람들이 하도록 냅둬라라는 식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 공급을 관리를 해왔지만, 그게 아니라 정의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은 이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태양광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태양광 발전이라는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정의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짧게 얘기하자면 도시에 많이 어떻게 하면 공급할 것인지도 같이, 농촌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만큼이나 도시에도 얼마나 더 많이 공급할 것인지, 혹은 공단이나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전기를 많이 수요하는 곳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의 LG 공장의 그 지붕을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그 태양광을 많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농촌 지역에서도 매우 환영하고 좋아하는 소식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약간 도시민들에 대한 어떤 비판의 이제 일환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농촌의 입장에서도 도시나 아니면 공단이 그런 식으로 태양광을 많이 공급을 해주면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격차나 이런 불공정한 것들이 사라질 수, 그런 인식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단과 도시에서 어떤 식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이것은 또 다른 토론이 필요한 많은 내용이 이제 필요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제 토론을 위해서 그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고인한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면, 오늘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다 얘기는 하진 못했지만, 농촌에서 이러니까 문제야, 하지 말아야 돼라는 측면보다는 농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맥락, 고민들이 사라진 채 외부에서 들어가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생겼던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방금 토론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농촌에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농촌에 대한 맥락을 알고 농촌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 전환을 함께 만들어갔을 때 훨씬 더 농업 생태계, 농촌에 대한 맥락들을 많이 반영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그 고민이 왜 농촌에서만 해야 되느냐, 도시에서도 해야 된다. 도시에서 맥락을 가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지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그 운동을 함께 해나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토론자한테 또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생태적 관점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들이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들은 사실은 송민규 연구원님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사실은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송미영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반영이 되지도 않고 실제 그 일들을 이행하는 이들은 사실 거기에 대한 관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고 그리고 맥락에 대한 이해가 사실 많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고려되기 위해서는 생태하시는 분들이 또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제도를 바꾸는 데도 훨씬 더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또 실제로 그 계획이 반영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생태적 관점이 제도에 반영되고 실제 도시 설계라든지 혹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반영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도에 이제 반영되려면 대중들의 인식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송미영 부원장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어떤 선진적인 제도를 가지고 뭐 생태공원을 근사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이게 사람들이 뭐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이게 범죄 장소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뭐 벌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는데 뭐 산책도 제대로 못한다. 이런 민원들을 끊임없이 제기하면 사실 그렇게 잘 생태적으로 조성된 공간도 다시 반생태적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어떤 생태 감수성이 일단 사회 전반에 조금 널리 퍼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도 직감하시다시피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 해외 다른 공원들 가보면 뭐 영국의 뭐 그린파크나 이런 런던에 있는 공원들 가보면 뭐 죽은 나무들이 그냥 막 다 방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원에 오소리나 두더지가 정원을 아예 막 박살내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정원에 실제로 구멍이 뻥 하고 뚫려 있습니다. 오소리가 굴을 파버려 가지고. 근데 거기에다가 그 오소리를 우리나라였으면 제거했겠죠. 세스코가 가서 제거를 했을 텐데 영국 그 런던의 그 공원에서는 팻말을 세워놨어요. 여기 미스터 배저의 집이다. 그러면서 이 오소리가 어떤 생태적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무슨 차일까? 이게 제도적으로 뭐 반영된 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요소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즐기고 사람들이 정원이 박살난 그 현장을 즐겁게 그리고 생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가능한 것인데 또 결국 그것은 생태적 감수성으로 귀결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생태적 감수성 사회에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거기에서 또 고민이 출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물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환경교육 사실 부재하잖아요. 없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환경교사들 매우 적은 수만이 채용되고 제가 알기로는 2009년 이후로 한 번도 채용되지 않다가 2010년대 중반에 한 명 또 채용하고 이제 그 후로 채용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압니다. 환경교육과가 대학에 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국을 통틀어도 뭐 환경교사가 뭐 100명이 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이런 교육적인 부분들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의 사례가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미스터 벳의 집, 배철의 집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냐. 그리고 또 그게 생겼을 때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또 그거에 대해 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또 사실은 인간은 이제 인간에 대한 그 권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변호사님들이 많이 같이 싸워주시고 목소리 내주는데 과연 오소리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 줄 거냐, 그리고 철새의 권리는 누가 보장할 것이냐, 혹은 강의 권리는 누가 대변해서 보장해주고 같이 싸워주고 혹은 지켜줄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런 비인간 존재에 대한 권리에 대한 고민들은 저희가 사실은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또 들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들리지 않으니까 또 그런 차원에서의 또 생태학자들의 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생태학자들과 그 생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연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시 10분까지라서 이제 마지막 이제 두 분의 발제자와 또 송미영 그 연구원
그 부원장님의 마무리 발언 하나씩 듣고 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두 분이 좀 얘기를 하셨으니까 송미영 부원장님 먼저 또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짧게 한 1분 정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제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발제도 듣고 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처럼 저희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교육의 문제든 제도의 문제든 또 기술의 문제까지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함께 연대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열심히 화이팅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송미연 부원장님께서 많은 부분 정말 도움 주신 말씀 많이 해주셔서 생각이 난 것들만 간단히 공유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어떤 개별 사업자나 행위자들이 수익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문제는 개별 사업자들,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자들, 풍력 사업자들이 이제 어떤 집합행동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민 갈등이 일종의 자기가 내부화해야 하는 비용, 그러니까 사업 비용으로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내부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갈등을 방치하고 그 갈등을 목격한 주민들이 예전 기억이 있어서 다음 태양광 사업자들은 똑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테 피해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들이 섞여 있는 것이 이격거리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조영탁 교수님이 월요 2일 전에 발표하신 어떤 사회적인 비용,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의 비용 증가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익이 참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을 또 그렇다고 잘 챙기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S&P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상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RPS 토론을 위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RPS 상한도 이제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EC 시장이 많이 확대되지 않고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은 수익을 아주 잘 챙겨오거나 관리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 피해자의 입장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성민규 연구원님이랑 같이 이제 좀 맞닿는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그 관산포에 왔다 갔다 하면은 새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흰새 무슨 제가 진짜 새를 정말 잘 몰라서 근데 제가 보는 건 좋아하거든요. 새를 엄청 많이 보면서 제가 막 영상으로 이거 뭐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렸더니 잘 당연히 모르시지만 관산포에는 149메가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옵니다. 100메가 이상이면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49메가를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 99메가짜리 사업 하나, 50메가짜리 사업 하나.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어도 그리고 새들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이것의 어떤 환경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회피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기업들은 이미 너무나 잘 그 전략을 제가 만약에 기업이 있었어도 그런 전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나 이런 개선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제도부터 잘 활용할 수 있고 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도 농촌에 얼마나 생태학적인 가치들이 많은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들의 관점에서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나 관행 개선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민규 연구원님. 저는 오늘 세션 3부 세션이 청년 특별 세션으로 들었는데 네,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우리 한국의 기후 청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기후 운동 열심히 하는 그 활동가분들 만나다 보면 정말 그 열의와 열정에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한 가지 항상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그 기후 청년들 그리고 기후 운동하는 활동가분들이 대부분 생태와 그리고 자연과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박새나 직박구리 그리고 하천에 있는 외가리 한 그런 종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생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기후 위기 극복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활동가들의 삶은 너무나 또 자연과 생태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 보는데요. 그런 연결을 우리가 좀 더 회복하고
기후 청년들이 그런 생태적 감수성 그리고 생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메신저로 좀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이제 기후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주 세대잖아요. 그 세대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사실 생태적 연결이 우리 삶과 끊어졌기 때문에 이 기후 위기라든지 환경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그 원점을 벗어나서 하는 운동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그리고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챙기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당부의 말씀뿐만 아니라요. 한번 같이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된다면 혹시 같이 가실 용의도 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직접 해라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같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장도 많이 가고 생태와도 연결되고 재생의 현장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저희가 멀리 떨어져서 그냥 관찰자적 입장에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현장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알고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을 바꾸는 운동까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세션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이제 1부는 마치고 2부에서는 조금 더 그런 청년들이 어떻게 운동을 해나갈 것이냐 그리고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청년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연대할 것인지가 2부 세션에서 진행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